Hello everyone. Welcome back to STS, Science, Technology, Economy, Strategy 등을 고민하는 곳입니다. 최근의 약세장에서 조선주에 대한 외국인, 기관, 개인들 매매 특징 정리를 하고요. 러시아 제베스다 조선소 거래가 러시아 제재로 사실상 중단된 그런 상황인데 이와 관련된 리스크를 분석을 해보고요. 이 부분은 저는 직관적으로 분석할 가치 없다고 보는데 댓글에서 문의하신 분이 계셔서 이 기회에 제 견해도 한번 정리를 해보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현재 글로벌 시장 상황은 베어 마켓에서 강한 회복 랠리를 보였다가 다시 베어 마켓으로 돌아간 것으로 이렇게 보이는데 FOMC 이후에 과연 추가 하락할 것인지 저는 그렇게 보여지지는 않고요. 다시 상승, 즉 베어 마켓 랠리부터 다시 시작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것도 한번 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그 이후에 그 시장의 대응 전략도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이제 배경사진 쭉 나올 텐데요. 많은 데이터들이니까 눈으로 확인하시면 좋겠습니다. 사진 보시면 9월 1일 이후에 외국인들은 현대 미포만 지분율이 상승했고요. 즉 추가 매집을 했고 다른 종목들은 전부 매도 우위를 보여서 삼성중공업 같으면은 8월 1일 지분율 15.81% 이거보다 낮은 15.61%입니다. 지난 주말 기준이죠. 그러나 지분율 상승은 9월 1일까지 계속 됐었습니다. 그러다가 그 이후에 단기에 집중 매도한 결과입니다. 종목별로 주체별로 이제 자세히 한번 보면은 특징이 있는데 삼성중공업의 경우에는 외국인만 매도를 했고요. 개인과 기관이 순매수에 이제 나섰는데 특히 연기금이 강력한 매수세를 보였습니다. 투신과 사모펀드도 매수에 가세를 했고요. 그러나 이제 금융투자는 매도세 보였습니다. 현대중공업 같으면은 개인만 매수를 하고 외국인과 기관이 모두 매도했습니다. 금투, 연기금, 사모펀드 모두 매도를 했고요. 투신에 그냥 찔끔 매수했습니다. 그런데 또 현대미포는 외국인만 매수했고요. 개인과 기관 모두 매도했는데 특히 기관 같으면 기관의 모든 주체들이 전부 매도세를 보인 게 이게 이제 그 종목별 특징이 되겠습니다. 종합해 보면은 금년 들어 글로벌 시장과 코스피 시장이 베어 마켓에서 지금 등락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선주들 수익률은 코스피 평균 월등하게 상회를 했습니다. 이제 여러 번 보신 표인데 다시 확인이 됩니다. 외국인들은 기본적으로 조선주 매집하는 추세입니다. 즉 22년 시작되고 나서 현재까지 금년 들어 현재까지 코스피 주도 업종은 조선주, 조선업종이다라는 게 다시 확인이 된다고 보고요. 배경사진 그 표들은 반복적으로 자주 보는 것인데 이게 눈으로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현대미포의 집중 매수가 뚜렷합니다. 대우조선 같으면 외국인 지분율 여전히 감소하는 추세입니다. 지속적으로 감소를 하고 있습니다. 삼성중공업, 현대중공업 이거 전부 지분율 상승 추세 분명하고요. 그러나 한국조선해양은 이게 지분율 상승세보다는 유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현재까지 최근 3년간 수주 현황을 보면은 올해는 대우조선 수주 실적 개선되는 게 아주 현저합니다. 그리고 올해는 삼성중공업이 아직까지는 3사 중에서 수주 실적이 가장 저조합니다. 그런데도 위와 같은 매매 특성을 보였다는 겁니다. 삼성중공업의 수주가 4분기에 이제 좀 개선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해양 플랜트 하고요, FLNG 하고 그다음에 LNGC가 추가로도 수주되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는데 그렇게 된다면 외국인들 점유율 다시 한번 크게 증가할 가능성 높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합니다. 결국 주체들 간에 삼성중공업의 경우 이제 사고 팔고 사고 이렇게 하면서 주가 우상향하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그 삼성중공업에 대한 외국인 매도세는 이게 본격적인 추세적인 매도라기보다는 그동안 매수했던 그 수량의 일부가 다시 나온 거 아니냐. 아마도 단타 아니겠는가
이런 단타의 성공 요건은 판 가격보다 더 싸게 더 많이 도로 사는 겁니다. 지금은 그 물량은 늘려갈 때이지 물량을 축소할 때가 아니라고 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슈퍼사이클 돌아가면서 외국인들 그 지분율이 50% 가까이 육박할 가능성, 이걸 그 전제해야 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 러시아 저배치다 리스크에 대한 거, 그 관련된 사실관계는 신문 기사와 같고요. 그래서 기사 쪽 그 배경사진 있는 거 참고하시면 되는데, 이걸 이제 제 나름대로 요약을 한다면은 삼성중공업은 러시아 저배치다 조선소하고 그 러시아 극동 지역에다가 합작 법인을 오래전에 설립을 했습니다. 시작할 때는 삼성이 49%, 지분율이 저배치다 51%, 이렇죠. 그래서 저배치다하고는 사업관계가 아주 돈독합니다. 그런데 현재 주로 문제되는 것은 21년 10월에 2조 453억 원, 그 당시 공시가격이죠. 이거 설계해주고 블록 만들어주고 기자재 만들어서 이거 이제 공급하는 거, 요거 이제 수주를 받았다는 겁니다. 이거 이행의 문제, 요게 현실적으로 가장 실천적으로 중요한 과제인 것 같은데, 가령 거제에서 쇠빙 유조선 만들어 주는 거, 그거는 이미 상반기에 관련되는 거래 관계는 다 해소된 것으로 그렇게 저는 지금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남은 저베스다와의 거래, 21년 10월에 수주받은 거, 그거는 거제에서 설계를 하고 또 블럭이나 기자재 이런 거 다 만들어서 이 저배치다 현지로 싣고 가서 거기서 삼성중공업 설계대로 이제 조립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유크레인 전쟁 초반에 이거 제가 삼성중공업 주담하고 한 두세 번 이렇게 확인한 건데, 월 단위로 작업을 해서 이제 돈 받고 물건 배달해 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만큼 가서 이제 현지에 작업하는데, 그 이후에 저는 이 문제에 추가로 거의 이제 관심이 없어서, 저건 지금 이미 대세가 아니니까 지금. 그래서 최근에 궁금한 것도 없고요. 그래서 추가로 주담과 확인한 것은 없습니다. 최근에는. 그리고 확인하고 싶지도 않고요. 궁금한 게 없으니까. 그래서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위에서 좀 전에 말씀드린 이 리스크 본질이 달라지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요. 지금 러시아 리스크라는 것이 일해주고 물건 주고 돈 받지 못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일단 짧게 보면은. 그래서 초기에는 월 단위로 돈 받고 물건 보냈다가 지금은 아예 일 못한다는 거 아닙니까? 내용은. 이유는 러시아 제재가 강화되었다, 구체화되었다. 그래서 우리 정부가 수출 승인 안 해준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거 저는 한국 정부가 수출 승인 해줘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동참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 저는 매우 간단하다고 보고요. 뭐냐 하면은 러시아 제재에 동참하는 것이 국제 질서를 따르는 것이고 경제적으로도 저는 유리하다고 봅니다. 러시아 제재로 발생하는 기회 손실보다는 새로 얻는 그 이익이 훨씬 더 크다고 보고, 러시아와의 기존 계약이 소멸하고 잠재 계약 사라지는 것 대신에 러시아 가스가 LNG로 대체되면서 러시아 이외의 곳에서 더 큰 기회가 지금 생기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더 이익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삼성중공업 입장에서는 당연히 더 큰 이익을 쫓아가는 게 당연한데, 다행인 거죠. 정부에서 이렇게 방패가 되어 주니까. 기존의 러시아 계약 물량이 중공으로 이전될 수도 있다고 하는데, 그래서 그 계약 하나하나 사건별로 본다면 계약 하나 수주하는 게 그렇게 힘든 일이기 때문에 사건별로 본다면 아쉬울 수도 있겠지만은 크게 보면은 저는 별일 아니라고 보고요. 중공이 작은 이익 취할 수 있는데 중공은 후일에 더 큰 제재 받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봅니다. 언제든지 중공은 세컨더리 보이콧 대상이 될 수 있고요. 이미 중공은 기술 제재를 받고 있습니다. 조선업도 예외가 아니라고 알고 있습니다. 러시아와 중공은 동시에 지금 부서지고 있는데 체력이 약한 러시아가 먼저 부서지는 것일 뿐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 조선업은 오히려 정부의 수출 승인 금지 조치 요거를 잘 활용을 해서
러시아와의 계약 불이행을 정당화하는 방패로 활용을 해야 하지 않을까 이런 입장입니다. 삼성중공업은 지배주다 당신들하고 거래하고 싶은데 우리는 한국법과 국제법을 준수해야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거래하기 곤란하다. 뭐 이런 입장이죠. 삼성중공업 입장에서는. 그래서 문제는 러시아 정부가 일으키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러시아 정부가 해결해주면 우리는 언제든지 당신들과 거래를 재개할 준비가 되어 있고 우리도 그러고 싶다. 뭐 이런 입장이죠. 그래서 이런 태도가 정당하고요. 또 이래야 한다 이렇게 봅니다. 지금은 러시아에서 철수할 때이지 러시아하고 더 좋은 관계를 더 확장할 때가 아니라고 봅니다. 지금은. 나중에 러시아와 비즈니스 관계를 확장할 때가 온다는 겁니다. 아직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러시아 리스크 다시 말씀드리면 물건 주고 일해주고 돈 받지 못할 그 가능성이라고 볼 때 구체적인 것은 이거는 공시로 확인돼야 하겠지만은 그러나 그런 게 있다 하더라도 지금은 별로 없을 것 같은데 있다 하더라도 금액은 미미할 거다 이렇게 본다는 겁니다. 그래서 별도로 열심히 분석할 가치 없는 거 아니냐. 러시아 리스크라는 건 이제는 잊어버리면 되지 않겠느냐. 이거는 그러니까 유크레인 전쟁 초기에 아주 심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여러 번 그 영상을 올린 사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후로는 다 해소됐다. 지금은 더 이상 저거 그 리스크 리스트에 올릴 가치가 없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제 가령 미국의 그 IRA 인플레이션 감축법 이거 여기에 따라서 한국이 수출하는 전기차에 대한 미국의 보조금이 차별되는 문제 이거 해결하는 방법 접근하는 방법도 문제풀이 방법도 가령 말이죠. 무슨 뭐 한미 FTA 위반 쟁점을 제기한다든가 또는 WTO 제소 같은 이런 걸 꺼내는 것은 이거는 꼴통 중에 꼴통이고 최하수 꼴통짓이라고 저는 봅니다. 한심하게도 한국 주무장관이 초기에 이런 말 하는 것을 보도되는 걸 보고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아, 저것도 꼴통이었네. 이런 입장이었는데, 이런 짓을 하게 되면은 중공이 쌍수 돌고 환영할 거 아닙니까? 미국이 겨냥하는 것은 중공 부술되는 것이지 한국 때리는 거 아닙니다. 예. 그래서 지금 미국이 중공을 부수는 과정에서 한국을 핵심 동맹으로 삼으면서 야, 우리 같이 부수자. 이렇게 악수를 청하는 그런 상황인데, 예? IRA법은 한국 때리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공을 때리는 폭탄이 한국의 파편으로 다칠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 안 다치게 때려라 이렇게 협상을 해야 된다는 거죠. 예? 그래서 우리가 다칠 수 있는 문제, 우리가 다치지 않도록 그 하는 방안을 찾아보자. 이렇게 미국과 협상하는 게 최고의 고수라는 겁니다. 예, 그래서 저는 이런 입장을 이전에 여러 번 밝혔습니다. 이미 이런 영상 중간중간에. 그런데 지금 그 한미 간에 이 돌아가는 상황을 가만히 보면은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이렇게 돌아가는 것으로 저는 판단이 돼서 매우 흡족하다는 겁니다. 예. 한국의 문제 제기는 정당하기 때문에 그 문제를 해결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조금 더 추가해서 말씀드린다면은 WTO 저거 이미 할 일 다 한 것 같고요. 앞으로 세상에서 더 이상 할 일 없는 것 같기 때문에 저거 부숴버리거나 아니면 새로 만들 수도 있는 그런 존재입니다. 저 WTO라는 거. 예? 지금은 실질적으로 다자체제 아니고요. 미국을 중심으로 새로운 블록을 만드는 중입니다. 이걸 주목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지금 그 80년대, 90년대 이때하고는 판이 달라졌다고요. 이걸 저 꼴통들이 지금 일부 지금 주무장관도 이거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거 아닌지 그래서 염려된다는 겁니다. 예. 마치 이 부분도 여러 번 말씀드린 건데 유엔 체제는 좋죠. 유엔 체제는 좋습니다. 이거 있어야 합니다. 꼭 필요합니다. 그러나 유엔의 많은 하부 기관 중에서도 그 유엔 안보리 체제 이거는 하루빨리 부숴버리고 새로운 안보리 질서를 만들어야 한다. 현재의 저 유엔 안보리 체제는 2차 세계대전 박물관으로 보내버려야 한다. 뭐 이런 것과 같은 맥락입니다. WTO도 같은 그 운명이라고 봅니다. 예. 이제 사진의 코스피하고 다우, 나스닥 이런 지수 하락 상황을 가만히 보면은 이제 어제 지난 주말 기준이죠. 예. 지금 다시 베어마켓에서 신음하는 모습입니다. 예.
미국 같으면 베어마켓에서 한참 벗어나서 신나게 위로 올라가고 있다가 다시 베어마켓으로 돌아왔다. 물러났던 곰돌이 어느새 돌아와서 이제 어슬렁거리고 있다. 뭐 이런 상황인데 여기서 과연 더 내릴 것인가? 아니면 다시 기어 올라서 베어마켓 랠리부터 다시 시작할 것인가? 이거 이제 그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한국 시각 22일 새벽 FOMC는 기준금리 75bp 올려서 이제 3.25%가 그 상단이 될 것 같습니다. 문제는 그 이후 이제 동시에 나올 그 성명서에 무슨 내용이 있을 것인가, 제롬 파웰 입에서 무슨 말이 나올 것인가, 요건데, 그 다음 이제 점도표에서 연말 기준금리 수준 예상치가 나올 텐데, 그거 이제 그 확인을 해야 하고요. 그러고 나서 글로벌 시장은 그 자기 갈 길을 이제 정할 거 아닌가, 이제 이렇게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또 그 주목해야 될 거는 이제 9월엔 다 끝났고요. 10월 이후에는 3분기 실적 장세로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연말 장세로 이어진다는 겁니다. 연말 장세, 즉 22년 이제 실적 이렇게 넘어간다는 겁니다. 대략 한 4, 5개월 이렇게 되겠죠. 9월 30일 그 PC 물가지수 발표가 예정되어 있는데 아직 예상치는 없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 22일 새벽 금리 결정 전에는 예상치가 나올 겁니다. 저것도. 그래서 FOMC 그 위원들도 우리와 같은 숫자를 보면서 금리 결정하고 또 뭐 이렇게 할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경기는 이미 상당히 둔화되어서 지금 총 수요가 인플레이션 가속할 상황 아니고요. 이미 식량 가격, 에너지 가격 크게 하락한 다음에 하약 안정화되는 그런 모습이고, 다른 원자재도 크게 하락하는 중이고요. 금값도 다시 추가 하락한 거, 이것도 주목할 필요 있다고 보고요. 8월 PPI 지수 이미 발표됐는데 이것도 피크아웃 추세 계속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은 이 PPI가 도매 물가 지수이기 때문에 이후 PPI 생산자 물가 지수이기 때문에 이후 소비자 물가 지수 CPI나 이 PCE 이 추가로 피크아웃 지속될 걸로 기대하는 게 맞고요. 그 다음 미시건 대학 5년 인플레이션 전망치, 또 미시건 대학의 12개월 이후의 인플레 기대 심리, 이 지표가 전부 다 우하향되는 모습이고요. 이런 거 지금 이전에 다 봤던 내용이고, 지금 그 배경 영상으로 다 지금 계속 올려드리고 있으니까 보시면 됩니다. 주택 시장도 지금 식어가는 중입니다. 미국도 마찬가지고요. 글로벌 시장이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모든 것은 딱 하나를 가리킨다 이겁니다. 물가 잡히고 있다. 즉 금년에 가장 큰 악재였던 인플레이션이 더 이상 가속되지는 않는다 이겁니다. 그리고 이 말은 실질 소득 더 이상 감소되지 않는다 이겁니다. 인플레이션이 되면 실질 소득이 줄어드니까요. 그렇다면 이번에 75 올린 후에는 11월 기준금리는 50 올리거나 아니면 뭐 25 올리면 더 좋고 이렇게 되는 거고, 12월에는 25 올리고 이렇게, 그러니까 금리 인상 속도도 둔화될 거다 앞으로, 이렇게 기대하는 것이 맞다고 보고요. 그래서 연말 기준금리는 4% 정도, 이게 만약에 점도표에서 확인이 된다면은 그거는 호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연말 기준금리 4% 정도가 점도표에서 확인이 되면은 시장은 그 베어마켓 랠리를 다시 시작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그동안에 이 수십 년의 경험칙, 요거는 실적 시즌은 항상 better than expected, 즉 예상보다는 좋더라 이러면서 놀더라는 겁니다. 실적 시즌은. 이번에도 실적이 분명히 흡족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나 예상보다는 좋더라 이러면서 놀 거라는 겁니다. 그 다음 연말이 될수록 인플레이션이 둔화되는 것이 확인해진다면은, 그러면은 미국 지수는 베어마켓 랠리를 벗어나서 추가로 이 회복 랠리 다시 이렇게 보이면서 올라갈 가능성, 이걸 열어둬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이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또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면 뭐냐면은 연말, 그 다음에 내년 1분기 그쯤에 보면은 인플레이션 지표 지금 이어
전년 대비를 이렇게 발표하지 않습니까? 위에서 봤던 모든 인플레이션 지수가. 그러니까 가령 이미 금년 2월, 3월 이럴 때 되면은 인플레이션이 엄청 가속되기 시작했기 때문에 내년 2월, 3월 경에 본다면은 그러면은 기저 효과라는 게 이제 나오지 않습니까? 전년에 이미 많이 올랐기 때문에 전년 동기 대비로 본다면은 인플레이션 상승률은 마이너스 숫자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는 이게 바로 그 계산 공식계에서 바로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거 추론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마이너스 숫자 한두 번 봤다고 해서 물가 수준 자체가 뚝 떨어지는 건 그건 아니죠. 여전히 물가 수준은 높은 수준에 있지만 이 마이너스 숫자를 보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르면 연말, 늦어도 내년 3분기경, 3분기가 아니라 내년 3, 4월경 이렇게 되면은 마이너스 인플레이션 전년 대비 상승률이 마이너스 숫자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는 수식에서 나오는 겁니다. 수식에서 데피니션 나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마이너스 숫자가 내년에는 한 6, 7개월 또는 1년 정도 쌓이면 비로소 물가 수준이 팬데믹 이전 수준으로 돌아갈 수 있을 것이고, 그래서 그 즈음에 이제 새로운 물가판이 완성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글로벌,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총론은 이렇게 마치고요. 이제 구체적으로 표를 한번 보시면은 지금 미국과 한국에서 반도체 섹터가 상대적으로 하락폭 상당히 심합니다. 발목을 꽉 잡고 있는 것 같습니다. 미국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습니다. 그 하락률 같은 거 보면은 아주 현저합니다. 시장 평균보다 더 높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한국에 영향을 주는 D램 스팟 가격 추세 여전히 크게 하락하는 모습입니다. 오른쪽 끝에 최근에 약간 횡보하는 것 같지만 저거 의미 있는 반등을 보일지 매우 의심이 되는데, 하여튼 저런 거는 확인을 해야 합니다. 확인하기 전에는 미리 움직일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말은 코스피가 상승을 하더라도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예전처럼 시장을 주도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물음표 들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포스코 보도자료를 보면은 지금 포항제철소에서 후판 생산은 10월 초순경 정상화 된다는 것이고요. 사진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미 이후에 9월 하순경에 정상화될 제품들도 쭉 나와 있죠. 그리고 지금은 이제 반제품을 만들어서 반제품을 완성된 제품으로 만드는 그 공정은 지금 돌아갈 수가 없으니 저 반제품을 광양으로 이제 배로 싣고 가서 거기서 완제품 만들겠다. 지금 이렇게 하고 있다. 그런 모습을 반제품을 싣는 모습을 사진으로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포스코 보도자료 저 자체는 신뢰할 수 있다고 봅니다. 포스코가 구멍가게도 아니고요. 저런 걸 거짓말 할 수는 없을 텐데 문제는 저걸 꼼꼼히 읽어야 한다는 거죠. 말속을 꼼꼼히 읽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포스코 입장은 일단은 12월까지는 저렇게 반제품을 광양으로 싣고 가서 광양에서 완제품 만들고 그쪽 생산 차질을 최소화한다. 피해 최소화하겠다. 그렇게 한다는 것이고, 그러니까 광양 제철소가 있으니까 얼마나 든든합니까? 이런 상황에 있어도. 그래서 어떤 우리로서는 고마운 입장인데 시장 전체로 한국 경제로 본다면은 고마운 입장이죠. 그 다음에 또 후판 같은 이런 것도 이렇게 정상화 스케줄이 발표가 됐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12월까지는 정상화시킬 예정이다. 이렇게 발표는 하고 있는데 이제 꼼꼼히 한번 보겠습니다. 그 보도 자료에도 공장 거의 대부분이 성인 키 정도만큼 까딱하면은 거기 높은 옥상 같은 데를 피하지 않으면 물에 빠져 죽을 수도 있었다고요. 그만큼 물에 푹 잠겼다는 겁니다. 공장 전체가. 완전히 지금 눈물 나는 상황인데, 그래서 공장이 가동 중에 침수된 게 아니고 태풍 대책으로 공장이 멈춘 상태에서 침수가 됐기 때문에 침수된 전기 모터 등을 복구해서 사용할 수 있다는 뉘앙스로 보도자료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상식적으로 저 말이 의심이 듭니다. 그리 되면 좋겠지만 과연
그렇겠는가? 그냥 깨끗한 물에 잠긴 것도 아니고요. 갯불에 푹 잠긴 것과 처박힌 것 같은 그런 진흙투성이 그 모터들을 과연 복구할 수 있을지 매우 의문입니다. 이거는 이건 진짜 두고 봐야 합니다. 이런 건 진짜로 두고 봐서 확인해 봐야 한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포스코 조기 정상화 정말 간절하게 기원을 하고 또 복구를 응원을 합니다. 그러나 정상화 여부는 눈으로 확인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특히 이런 것은 이에 더해서 글로벌 철강 경기 후퇴 이미 진행 중이라는 점을 고려한다면 포스코 매수 시점은 아니라고 봐야 할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쭉 많은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서 개별 업종이나 종목을 본다면 여전히 지금 조선업 또 그중에서도 삼성전공은 매력적이라고 저는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여기에 확신이 없는 분이시라면은 코스피 시장 전체를 매수하는 전략, 즉 그게 바로 주가지수 ETF, 주가지수 ETF를 매수하는 거죠. 가령 예를 들자면 코덱스 200 ETF입니다. 이런 거 매수하는 것이 대안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Thanks for watching. See you next.